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 안 좋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지킴이 노금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감기 아니면 배탈 등의 내과 질환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한 허리, 어깨 그리고 목 통증 등 신체 근육 관련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동환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환자분들 보시면서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했던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많이 겪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부터 좀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허리와 관련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질환 중 흔하게 경험하시는 질병들 보면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불리증, 요추부 염좌,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쪽이니까 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척추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척추뼈의 앞쪽 부분은 척추체라고 하며 뒷부분은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들이 벽돌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체 사이에는 제1, 2번 경추 사이를 제외하고 23개의 추간판이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디스크라 부르는 물렁물렁한 쿠션인데 디스크의 내부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 디스크의 외부에는 수액을 벽처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질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거 허리 디스크 아니야? 저도 좀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긴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 하나인 디스크. 하지만 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은 급성 요추부 염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경직이 오는 것을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좌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므로 하지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대개 수준의 절로 증상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요. 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척추 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형,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입니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되는데요.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증이 예민하게 나타나며
근력 또한 약해져서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든지 서 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질환에는 퇴행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나 돌출된 수액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기능장애 및 하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떤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와 종아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까치발을 잘못하면 척추 1번 신경의 이상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수 조영술 등이 해당됩니다. 잘 알려진 MRI의 경우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된다고 한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리치료는 요통이 갑자기 시작된 급성 요통의 경우 빠른 회복을 바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통증이 왔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다친 부위를 냉찜질을 하게 되면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 활동을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보통 다친 후 1, 2일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뜨거운 찜질의 경우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된 통증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치료는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뜨거운 찜질과 차이가 있다면 피부 아래 5cm 깊이까지의 열을 전달하여 깊은 곳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근육 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디스크로 인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견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견인 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의 앞뒤를 잡아당겨 척추 간격을 넓혀주는 것으로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 삐져나온 추간판에 전해지는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장 치료요법, 체외 충격파 치료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신경치료를 할 때 보니까요, 영상을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신경치료를 할 때 장점 같은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척추라는 구조물이 단순히 뼈와 척수라는 신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이나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을 뿌려주는 방법에서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요.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신경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중재적 영상 시술을 이용한 신경치료는 급성 요추 염좌 같은 초기 질환 환자부터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환자,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 거의 모든 척추 질환 환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경치료의 경우 수술 전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경치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신경치료의 경우 각각의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의 환자의 경우 몇 차례의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합병증, 재발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 허리 디스크랑 또 비슷한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좀 들어봤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획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 쉬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척추관 협착증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 가다가 쉬고 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편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 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려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져서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다리가 많이 못 올라갈수록 디스크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허리 디스크는 중장년은 물론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의 장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등 퇴행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젊을 때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채식 위주로 한 경우 척추관 협착이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칼슘이나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노년의 뼈가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적당한 육류 섭취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발생되는 척추관 협착증 예방에는 육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척추와 뼈를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반드시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척추관 협착증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는 비수술과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 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 특수 신경 블록 치료가 어떤 것이며 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비수술적인 방법이어도 좀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아프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이 특수 신경 블록 치료를 받을 때 있어서 주의할 점이나 뭐 통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C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이외에도 특수 신경 블록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척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 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을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활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또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은 필요합니다. 척추와 관련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으로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1회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합니다. 여성분이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입니다. 노년에는 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을 통해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는 좋은 산이 많아서 중년의 등산 인구 역시 많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에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 코스가 길지 않고 난도가 낮은 산을 골라 장비를 최소화해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체외 충격파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고 난 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 시기와 음압 시기 모두 체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 시기에서 우수한 마이크로버블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이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충격파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 발생하는 전기 수압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라믹 소자의 고주파를 가하여 발생시키는 압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적 충격이 금속성 막을 움직일 때 발생되는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외에 엄밀한 의미에서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부의 공기압 장치에서 응축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발생된 압력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파가 아니라 압력파이며 이것은 보통
방사형 체외 충격파라 하고 위 세 가지 충격파를 집중형 체외 충격파라고 합니다. 이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는 치료적인 부분에서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 방울들에 의해서 세포 내에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치료를 하며, 방사형은 조직의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 진동은 이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둘째,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부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에서 3cm 정도의 깊이까지만 침투할 수 있으며, 압력의 차이도 최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방사형의 경우 집중형 충격파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에서 집중형 충격파는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부착부 힘줄 염증, 그리고 심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며,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스무딩이라고 해서 매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랑요, 보통 그 요로 결석 등 돌을 깨는 데 사용하는 충격파 쇠석술,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분쇄를 통한 파괴를 하는 것이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쇠석술의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의 재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 시 통증도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통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 세포 내에서 미세 방울들이 작용하여 여러 가지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생성하여 재생치료를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손상 부위에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됩니다.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산화질소가 방출되어 혈관 확장 및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혈관, 상피, 뼈, 콜라겐 등의 성장인자들이 방출됩니다. 세 번째로 통증을 일으키는 C5의 수율을 감소시킵니다. 그 밖에 서브스탄스 P가 방출되고 항균 효과 및 줄기세포를 자극합니다. 원장님, 근데 체외 충격파 치료가 정확하게 어디에 좋은 치료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정밀 진단 후 앞통점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우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의 건염 및 인대 자체의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무릎 슬개건염, 어깨 회전근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도 충격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골절 후 불유합 부위나 당뇨병성 족부 병변과 화상 후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의 장점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세 번째,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 체외 충격파를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폐나 장 등 부위의 치료는 금기로 되어 있고, 이미 파열된 인대 부위에도 금기이며 임산부에게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질환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받은 부위는 인대 파열의 가능성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난 후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얼마 만에 그리고 몇 번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체외 충격파는 평균 한 부위당 주 1, 2회, 4주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교과서적으로 4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병변 부위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4, 5회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 병행과 또는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최근 통증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들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FDA로부터 공인을 받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모든 통증을 체외 충격파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 후에 시행될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 시에는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충격파 기계도 꼭 FDA 승인이 된 좋은 충격파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치료 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화되어 치료도 어렵고 환자분의 고통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김동환 원장님을 모시고 허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질환들은 올바른 자세와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 하나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메디컬 TV였습니다.